안녕하세요. 책안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은하님의 나비에게 전화를 걸다입니다. 이 작품은 자유로운 성향의 남자에 대한 애증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오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에 나오는 나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나비에게 전화를 걸다. 이은하. 강변의 제방 양지 바른 풀밭에 흰 나비떼가 모여든다. 엉겅퀴 꽃은 나비떼의 출현에 반가운 내색도 하지 않는다. 꽃잎은 그저 고개 숙인 채 붉은 물만 뚝뚝 흘리고 있다. 나비예요. 한강 둔치 꽃들 위에 물이 지어 있는 나비들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다. 나는 차가 정차하는 동안 노란 무늬 점이 있는 흰 나비를 유심히 바라본다. 조금만 움직여도 앞날개 밑에서 흰 가루가 푸들푸들 떨어질 것 같다. 초원지대를 찾아 활발히 날던 나비들도 민들레와 엉겅퀴 꽃을 보면 날개를 얌전히 접고 앉는다. 어미 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새근새근 숨을 쉬며 꿀을 빨아먹는다. 그러면 주인은 미동도 없이 고요해진다. 붉은 꽃은 움직이고 싶지만 더욱 숨을 죽인다. 꿀을 먹은 나비는 고요히 잠이 든다. 그제야 꽃은 안심을 한다. 그러나 나비는 꽃의 마음을 알 리 없다. 나비는 쉬었다가는 나그네처럼 뜻밖의 곳으로 호련히 날아가 버린다. 지금이야. 하나, 둘, 셋. 꽃잎 위에 앉아있던 나비가 기다렸다는 듯이 팔랑팔랑 날아가 버린다. 날개 밑으로 금가루가 푸들푸들 떨어져 내리고 나비의 가루가 눈에 닿은 것처럼 나는 눈이 따끔거린다. 안 가니? 뒤에서 빵빵대고 야단인데. 깜짝 놀라 앞을 본다. 크락션을 울려대던 뒷차들이 나를 비켜가며 손가락질한다. 나는 말없이 하늘을 본다. 종이장처럼 가볍고 얇아 보이던 나비들이 무리를 지어 긴 뱀과 같은 모양으로 날아간다. 답답하긴 해도 병원 안에선 불안감이 덜하죠. 강제로라도 약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불면증은 금방 해결돼요. 오랜 후에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일시적인 성과일 수 있어요. 사회에 적응하기엔 아직 무리인 것 같은데. 작년 겨울 몇 번이고 통원 치료를 다짐받던 의사의 개운치 못한 표정이 떠오른다. 나는 힘주어 엑셀을 밟는다. 따뜻한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온다. 도로변 길이 참 좋아요. 흐르는 강변에 풀꽃들도 예쁘고 나비도 많고. 어릴 때 흰나비 만지고 눈 비비면 눈이 먼다고 그랬잖아요. 정말일까? 나는 애써 봄나들이 나온 아이 같은 표정으로 룸미러를 본다. 뒷좌석의 늙은 부부는 바깥 경치에 시선을 둔 채 좀처럼 말이 없다. 봄에 흰나비를 보면 불길하다는 속담이 있어. 보기에만 좋지 흉물이란다. 얼굴에 핏기가 없는 어머니가 창유리를 내리고 봄내음을 들이킨다. 농사 지을 때 얘기지. 배추 흰나비라고 하잖아. 배추를 갉아먹으니까 농부들한테 환영을 못 받은 게야. 나풀나풀 잘도 나는구나. 흉물은 무슨. 아버지도 갑갑한지 오랜 침묵 끝에 창유리를 내린다. 맑고 푸른 강이 봄볕에 반짝거린다. 남녀 한 쌍이 강을 끼고 조깅을 한다. 파릇파릇한 잔디 풀꽃 속에서 나비들이 날아오른다. 금세 차 안에도 봄 기운이 만연하다. 강변 풀밭에 앉아있는 착각이 든다. 강의를 달리는 것처럼 차는 미끄러지듯 강변 북로를 빠져나간다. 왼쪽 언덕 너머 대학 건물이 보이고 중고 소형차는 그 커브 우회전 길을 조심스럽게 탄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그런지 차는 평소보다 일찍 전릉동 사거리에 도착한다. 시립대학교 방면으로 차를 몰다가 좌회전을 하고 고가를 타고 내려와 다시 좌회전 방향등을 켠다.
병원 입구는 언제나 좁고 가파른 미로를 연상케 한다. 높은 담 위에 처진 철조망은 비무장지대를 보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가슴 졸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차 한 대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 끝 병원 정문에서 수의 아저씨가 들어오라는 손짓을 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병원은 한산하다. 흰 건물 두 채와 작은 뜰, 푸른 옷을 입은 환자들이 초점 없는 눈으로 철창에 매달려 있다. 우리는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면회실로 간다. 면회실은 한산하다. 오빠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와 나는 싸온 음식을 테이블에 차린다. 탁자 아래로 다가오는 초록빛 바지가 보인다. 슬리퍼 속 맨발이 창백하다. 보조사의 부축을 받고 온 오빠가 테이블 앞에 앉는다. 황달빛 얼굴이 헬스카다. 푹 꺼진 눈자위로 음영이 감돌고 있는 듯하다. 얌전히 잘 있었다면서. 오빠의 손을 부여잡은 어머니가 한 손으로 오빠의 얼굴을 만진다. 서른인 오빠는 하루 종일 빈집을 지키다 어머니를 맞는 어린애처럼 안심과 원망이 서린 눈으로 어머니를 본다. 오빠는 약기운에 머리가 아픈지 고통스러운 얼굴로 이마를 짚는다. 아버지는 북받치는 설움을 삼킬 때처럼 애써 숨을 몰아쉰다. 눈에 붉은 꽃이 떠오른다. 마른 꽃잎처럼 타들어간 어머니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어머니의 입으로부터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나는 물끄러미 나비를 본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 흰 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어릴 때 곧잘 불렀던 노래를 속으로 불러본다. 나비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듯 난다. 그러나 나비는 내 주변을 빙글빙글 맴돌 뿐이다. 어지러워 중심 잡기가 힘들어진 나는 노래를 멈춘다. 무릎 위에 살포시 앉을 것 같던 나비가 핑그레로 회전하며 창밖으로 날아간다. 나는 날아가는 나비를 향해 황급히 손을 뻗는다. 오빠가 물끄러미 나를 본다. 나는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놀라 조용히 일어난다. 세면실로 걸어가 콸콸 물소리가 나게 수도꼭지를 튼다.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로 튀어오른다. 시야가 점점 선명해지고 다시 오빠 앞으로 와 차분히 앉는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전농동 사거리는 몇 시간 만에 장마철 물길처럼 사람들이 불어나 있다. 오른쪽 시장 골목에서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파란 신호가 켜지자 중국집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몰고 빠르게 횡단한다. 다들 제 굿이라고 사는데 왜 우리 아들 놈만 저렇게 각박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눈물로 얼룩진 안경을 벗는다. 그렇게 한탄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요. 남들보다 힘들게 돌아서 간다고 생각혀. 깨끗이 나와서 잘 사는 사람도 많다네. 신호에 자꾸 걸린다. 오후로 접어들자마자 도로는 차와 사람들의 발길에 벌써부터 신음하는 것 같다. 뒷자리에 늙은 부모와 나는 연신 한숨을 내쉰다. 들이마실 시원한 공기가 필요하다. 나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강변북로로 가기 위해 우회전 깜빡이를 켠다. 복잡한 사거리를 벗어나 일방 통행길로 들어서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두고 봐, 지켜봐.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디오에서 가수 박진영의 노래가 흘러나온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어느 기업 사장도 한때는 발가벗고 거리를 뛰어당겼다고 하대요. 우리 아들도 10년 후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요. 어머니가 옷서프로 닦은 안경을 쓰며 강을 바라본다. 하염없이 강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서글프다. 강 너머가 아득히 먼 곳만 같다. 그리고 잠시
그런 망연한 눈동자로 술잔을 들이키던 남자가 떠오른다. 남자와는 강변북로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 한참 동안이나 자동차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퇴근 시간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차의 행렬은 라이트만 사납게 비춰댈 뿐 옴짝달싹 하지 못했다. 그때 갓길로 차 한 대가 비켜섰다. 남자가 내 앞으로 걸어오더니 어물쩍 손에 들려있던 타이어를 말없이 가져갔다. 남자가 갈아 끼워준 새 타이어는 터질 듯이 팽팽했다. 나는 툭툭 바지를 털고 말없이 가는 그에게 달려가 연락처를 쓴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내내 말없이 맥주만 들이키던 남자가 가만가만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래는 통기타 소리가 구슬픈 10년이 지나도라는 가요였다. 사연이 있나 보군요. 의미 없이 툭 던진 말이었다. 오랫동안 만난 여자가 있어요. 하여튼 나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질질 짜는 여잔데 말이에요. 얼마 전 결혼을 한다기에 갔었는데 식장에도 못 들어가고 차 안에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두고 봐, 지켜봐. 가사가 어찌나 내 심정하고 똑같든지. 남자의 시련 따위엔 별 관심이 없어 어떤 말로 대꾸를 해야 할지 난감했다. 차 안에서 머뭇거릴 거였으면 안 가는 게 나았겠어요. 나는 한참 전부터 타고 있었을 나비 모양의 양초를 낯설게 쳐다보았다. 신랑놈이 내 불알 친구였거든요. 하하하, 하하하. 남자가 느닷없이 배를 움켜쥐고 바보처럼 웃었다. 어울리지 않게 툭 붉어진 그의 웃음소리는 한참이나 테이블 주변을 어색하게 맴돌았다.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남자의 눈에 비친 섬뜩한 광기를 보았다. 서라운드 앰프가 쩌렁쩌렁 귀청을 울린다. 나는 번쩍 정신이 들어 소리나는 쪽을 본다. 애미 애비 등골 빼서 다니는 게야 철딱선이 없는 애들 같으니라고. 빨간색 오픈 스포츠카에는 20살가량의 남녀 한 쌍이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상체를 흔들고 있다. 운전석에는 짧은 단발의 여자가 앉아있다. 짙은 화장에 선글라스를 꼈지만 보송보송한 솜털이 목덜미께로 보인다. 여자아이가 큰 소리로 떠들어댄다. 옆자리 남자가 춤추는 데만 신경을 쓰자 여자가 남자의 머리를 쥐어박는다. 까르르르. 주위의 못마땅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즐거워 보인다. 나는 어린 연인들에게 자꾸 시선이 간다. 문득 룸미러에 걸려있는 선글라스가 떠오른다. 안경을 쓰려던 나는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쓸쓸한 표정을 발견한다. 아버지, 낚시 간 지도 몇 년 된 것 같네요. 오빠랑 같이 가고 안 갔으니까 다음 주말에 저랑 같이 가요. 아버지가 낚싯대를 맨 지프차에서 눈길을 뗀다. 그러자꾸나.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처럼 병가를 내지 않고서는 낚시 여행을 갈 수 없다. 도시락 가져오지 말래도. 아버지도 도서관 일을 생각하신 모양이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평교사로 정년 퇴임을 했다. 퇴직금으로 작은 책방을 차리겠다며 이곳저곳 목 좋은 곳을 물색하던 중에 퇴직금은 고스란히 오빠의 사업자금으로 쓰이게 되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동업에 나선 오빠는 친구를 잃고 여자를 잃었다. 그 뒤 아버지는 구석진 동네의 시립도서관에서 열람실 감독 일을 하고 있다. 열람실의 정숙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화분대 구석에 끼어있는 과자 봉지를 주워 담는다. 주말이면 아이들은 더욱 극성스럽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아버지는 격주로 쉬는 목요일만이 휴일이다. 나는 중고등학생들이 뛰어다니면서 일으키는 먼지와 땀 냄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솔나무 냄새, 꽃냄새로 가득했던 정원이 넓은 옛집을 떠올렸다. 낡은 집이었지만 마당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손수 씨 뿌린 상추와 고추, 아욱, 쑥갓이 도란도란 자랐었다. 작은 방 두 개에 간신히 화장실 하나가 붙어 있는 다세대 주택 지하 전셋방도 아버지에겐 도서관만큼 힘들고 답답할 것이다. 나는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입시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2배의 월급은 생각처럼 큰 돈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주말이면 과외 수업을 하러 다녔다. 마침 가는 곳이 아버지가 일하는 도서관 근처라 솜씨를 부려 저녁 도시락을 준비했다. 영감님, 그렇다고 매를 들면 어쩝니까? 요즘 애들이 때린다고 말을 듣나요?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잘 타이르실 일이지. 감독이라는 녹색 명찰이 아버지의 낡은 양복 저고리 한쪽에 힘없이 달려 있었다. 퇴! 여기밖에 공부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중학생들이 침을 뱉고 후다닥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사서 선생으로 보이는 중년 사내가 민망한 듯 아버지를 흘끔 쳐다보고 꽁무니를 뺐다. 아버지는 휴게실 벤치로 가 말없이 담배를 무셨다. 담배 태우세요. 나는 선글라스를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한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 깊게 빤 담배 연기가 차 안에 퍼지고 나는 잠깐 시야가 흐려진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가방 안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나는 보조석에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동료 멜로디가 흐르는 핸드폰을 찾는다.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 후론 통 만난 적이 없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는지. 남자가 자동차 관련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과 무당 결근 후 한 달째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건 남자의 어머니였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가 왔다. 대구 출장 갔다가 출장 마지막 날 여관에서 묵는데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 말고 부산으로 무작정 떴죠. 새벽 바다는 정말 사람 못 견디게 하잖아요. 그래서 더 내려갔어요. 성까지. 하하하하. 남자가 껄껄 웃었다. 무일푼이의 무명 배우가 웃는 것처럼 허탈하고 처량한 웃음이었다. 그 뒤에도 남자는 종종 연락이 두절되었다. 산 타러 가는데 생각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나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얼굴이 누렇게 떴군요. 어깨는 파김치처럼 축 늘어져 있고. 거리의 불빛은 밝았지만 남자를 알아보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졸린 눈을 연신 비빈 후에야 그라는 사실을 알았다. 지루하고 답답해 보여요. 새벽에 떠날 건데 주말엔 별일 없죠? 나는 갑자기 찾아와 다짜고짜 여행을 가자는 남자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아무 대꾸도 없이 남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겁난다고요? 하긴 우왕 잡아먹을지도 모르죠.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익살스럽게 웃었다. 회사 간뒀어요. 아예 푹 쉬라고 하길래 꾸벅 절하고 나왔어요. 하하하. 웃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물끄러미 남자를 쳐다보던 나는 시원한 물속이라도 첨벙 뛰어든 것처럼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촌농처럼 녹아 흘러내릴 것 같던 전신이 조금씩 팽팽해지는 것 같았다. 산꼭대기 폭포수가 피부에 닿을 때처럼 오돌토돌 핑크빛 소름이 기분 좋게 돋았다. 자정이 달리는 고속도로는 물길 같았다. 가로등 불빛만이 눈앞에 펼쳐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를 거침없이 달리는 차는 하늘이라도 뚫을 것 같았다. 예상치 못했던 여행길에 나선 나는 두려움보다는 맹렬한 호기심과 저기로 어둠을 쏘아봤다. 벌써 긴장이 풀어진 거요? 남자가 커피 2잔을 뽑아와 한 잔을 내밀었다. 놀라 잠이 깬 나는 주변을 살폈다. 여주 휴게소 간판이 장승처럼 눈앞에 서 있었다. 여기서 일행들을 만나 함께 동행할 거예요. 잠이 덜 깬 나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남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자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자와 뿔테 안경을 쓴 중년 남자에게 간단히 인사를 했다. 야구 모자를 쓴 왜소한 체구의 남자가 여러 개의 생수병을 들고 왔다. 유니콘만 오면 되겠군. 자유인, 불판은 가져왔나?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에게 생수병을 건넸다. 가고파님이랑 조커가 준비해 온다고 했어요. 뿔테 안경의 중년 남자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야구 모자가 그에게 생수병을 건네며 눈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주눅이 든 어린애처럼 주춤거렸다. 언뜻 그와 만났던 호프집 테이블에 있던 나비 양초가 떠올랐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나비.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주시했다. 그때 하얀색 스포티지 한 대가 능숙하게 커브길을 돌아 일행들 앞에 정차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키 큰 여자가 차 안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모두들 신호를 받은 것처럼 자리를 털고 각자의 지프차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는 일제히 차 안에서 공구 같은 것을 꺼내어 안테나를 설치했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들 틈에서 나는 완전한 이방인이었다. 다시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멍하니 한 곳에 서 있었다. 버터플라이! 남자가 나를 보며 크락션을 울려댔다. 6대의 지프차는 2열로 또는 1열로 줄을 바꿔가며 다시 도로를 탔다. 크고 육중한 지프차의 행렬은 의문의 군단처럼 섬뜩해 보였다. 당국 야생마, 저는 카피, 국도로 빠집시다. 이상. 무전음이 울려 깜짝 놀랐다. 그가 한 손에 무전기 비슷한 장치를 들고 대답했다. 여기는 조커, 군전선에 이상 없습니까? 로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에 귀를 쫑그렸다. 여행 동호회? 아니면 자동차? 사륜 자동차 동호회죠. 몇 번 참여하다가 맘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아주 다르면서도 많이 비슷해요. 지금 통신 온 사람은 야생마예요. 직업 군인이죠. 고속도로를 비껴가는 국도는 길이 험했다. 허리까지 자란 풀들이 길의 경계를 흐려놓았다. 당국 가고파 나비 부인 카피. 당신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CB라고 해요. 차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일종의 무전기죠. 그가 주먹 크기의 CB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환영합니다. 나는 CB라는 물건이 마치 폭탄이나 되는 것처럼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가고파님은 여고 음악 선생님이에요. 당신이 오페라를 생각하고 아이디를 지은 게 아니라면 좀 서운하겠는걸요? 차의 행렬은 강원도 진부를 지나고 있었다. 차는 도로를 완전히 벗어나 산길을 탔다. 작은 마을을 지나자 흙길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크고 작은 바위돌에 몇 번이나 차가 기울어졌다. 으스름한 새벽녘, 깊고 험한 오대산 산줄기가 성큼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물살에 출렁이는 통통배처럼 요동을 치면서 멀어져 갔다. 무성한 풀과 나무 때문에 바로 앞에 낭떠러지도 가늠하기 힘들었다. 선두로 가던 야생마가 길 가운데 바퀴만한 바위돌이 있고 75도 정도의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진다며 주의를 요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가던 자유인의 차는 미처 비켜가지 못하고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다.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소음이 들렸다. 차의 하단부에서 검은 연기가 품어져 나왔다. 과열로 엔진이 타버리지는 않을까 덜컥 겁이 났다. 몇 번의 헛바퀴질 끝에 자유인의 왼쪽 바퀴가 바위돌 위에 올라섰다. 그러자 차는 요동을 치며 다시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눈앞에서 전복되는 차를 보고 눈을 가렸다. 그러나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다 곧장 속력을 내어 가파른 언덕을 뛰어넘었다. 비행 물체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네 번째로 그 다음 차가 바위를 탔다. 차 앞의 범퍼가 바위에 부딪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산의 정적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다. 남자는 사륜 기어를 놓고 힘주어 엑셀을 밟았다. 핏대성 그의 목덜미로 땀방울이 흘렀다.
땅이 파이고 바위가 깎이는 소리는 산이 내지르는 비명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차가 기울자 보조석 안전벨트가 가슴과 배를 옥죄어 왔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산의 정상이 잠시 기우뚱거리다가 KO 당한 복서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하늘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 마치 강처럼 보였다. 뒤집힐락 말락한 차 안에서 반쯤 들어놓은 그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며 웃었다. 차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무사히 바위 언덕을 내려왔다. 나는 그제야 안심이 되어 숨을 내쉬었다. 남자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자가 다시 속력을 냈다. 양쪽의 꼬리를 치켜 올린 채 웃으면서 그는 산의 가슴팍을 뚫으려 했다. 뿌연 흙먼지 사이로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다. 무중력 진공 상태처럼 어떤 소리도 감각도 느낄 수 없었다. 붕 떠오른 차는 부서질 것 같은 굉음을 내며 풀숲에 착지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거대한 산의 줄기가 태연하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차는 아직도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진동하고 있는데 주변은 농담처럼 변한 게 없었다. 숨을 몰아쉬던 남자가 서둘러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산바람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재주를 부리고 난 아이처럼 잠깐 으스케하더니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편안한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얼굴로 돌처럼 굳어버린 나를 물끄러미 보았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지옥 같은 오프로드를 타던 지프차 행렬은 다음날 정오가 되어서야 짐을 풀었다. 산 중턱에는 계곡물이 흘렀다. 주변에는 판판한 바위돌이 테이블처럼 펼쳐져 있어 마치 야외 음식점에라도 나온 것 같았다. 수염이 덥수룩한 자유인이 불판에 가스불을 붙였다. 확 퍼지는 불꽃에 화들짝 놀라는 나를 보고 키 큰 여자가 안쓰럽게 웃었다. 직업군인이라던 야생마와 작고 마른 산에는 계곡 웅덩이 속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헤엄을 치고 있었다. 물장구 치며 개구리 헤엄치는 모습이 하루 사이 너무나 생소해 보였다. 주위는 온통 산과 나무뿐이었다. 이름 모를 꽃과 나무 그리고 새들. 사람들은 거대한 인간의 치마폭에서 재롱을 피우거나 소꿉장난을 하는 것 같았다. 남자가 돼지 목살에 소금을 뿌리며 내게 손짓했다. 저기 실타래처럼 가는 물줄기 보여요? 나는 가리키는 대로 산줄기를 짚어보았지만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몇 번이나 시도했었는데 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갈 수가 없었어요. 언제 왔는지 야생마가 군용 망원경을 내밀며 내게 말했다. 나는 무심코 망원경 렌즈를 눈에 바짝 갖다 대었다. 멀리 보이던 폭포수가 갑자기 코앞에 들이닥쳐 있었다. 우리는 불판에 구운 목삼겹을 안주 삼아 소주를 들이켰다. 자동차 정비공이라는 자유인은 야생마와 함께 차를 손보고 있었다. 중년 산의 가고파는 계곡에 발을 담근 채 아예 소주병을 들고 마셨다. 치과 의사라는 키 큰 여자 유니콘은 차 안에 앉아서 쩌렁쩌렁 앰프를 높여 메탈 음악을 듣고 있었다. 키가 작고 마른 사내가 돼지고기 비계살을 뜯어내며 소주잔을 들이켰다. 저 형의 아이디는 편식쟁이죠. 남자가 내게 소주잔을 건넸다. 조커? 카드 놀이할 때 그려져 있던 어릿깡대? 대학 친구가 카드 치다 말고 뜬금없이 말하더군요. 나랑 웃는 모습이 닮았다나? 짙은 눈썹과 강한 턱선으로 남자는 어둡고 험한 인상이다. 그러나 웃을 땐 입꼬리가 기미까지 바짝 올라가고 큰 눈이 동그랗게 쳐져 얼핏 개구쟁이나 익살꾼처럼 보이기도 했다. 활짝 웃는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자를 쳐다보다 문득 그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뜨끔해져 망원경을 들어 먼 산을 봤다. 빙그르르 몸을 돌려가며 렌즈 속으로 산등성이를 탔다. 그때 실타래 같은 폭포수 옆 풀숲에서 뭔가가 푸덕거렸다. 나는 렌즈 거리를 조정해 움직이는 물체 가까이로 다가갔다. 쫑긋 놀란 짐승의 기가 보였다. 나는 그 짐승과 눈이라도 마주친 것 같아 얼른 렌즈를 뗐다. 노루를 봤을 거예요.
나도 폭포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니까. 산신이라도 만난 것 같아 다시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지만 노루는 사라지고 없었다. 일행은 산과 하늘과 계곡 아래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었다. 산의 치맛자락에 폭 쌓인 일행은 마치 세상사와 시간의 흐름 따위와는 무관한 자궁 속의 태아처럼 보였다. 뉘엿뉘엿 해가 질 때쯤에서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 짐을 챙겼다. 목적지가 어디이며 어느 방향,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엔 가고파가 선두에 섰다. 가고파가 이끄는 대로 육중한 차의 행렬은 토막토막 긴 꼬리를 만들었다. 산 중턱에 있는 한터 마을을 지나 큰 위험 없이 아래로 내려갔다. 산의 하단부였다. 깎아지른 벼랑 아래 제법 너른 강이 흘렀다. 벼랑 맞은편엔 산과 자갈밭이 좁고 험한 산비탈과는 대조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차를 세우고 저녁을 해먹었다. 사람들이 술과 먹을거리를 해치우는 동안 나는 강줄기를 따라 걸었다. 협곡을 헤매다 만난 잔잔한 수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저녁 9시가 되자 먹물 같은 어둠이 눈 깜빡할 사이 강수면을 뒤엎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제법 술자리가 익어가는 모양이었다. 나는 뜻밖의 따라 나선 여행에 그럭저럭 머리가 개운해져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어깨 근육이 점점 뻐근해졌다. 나는 어깨를 주무르며 차 안으로 들어가 눈을 붙였다. 추적추적 빗소리가 들렸다. 강수면에 떨어져 파장을 일으키는 빗줄기는 제법 굵었다. 심하게 파장하는 수면에 떠밀려가는 것처럼 갑자기 차가 요동을 쳤다. 그 충격으로 나는 오른쪽 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비에 젖은 무성한 나뭇잎들이 유리에 들러붙어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끽, 툭. 그리 굵지 않은 나무 기둥 하나가 차에 치여 맥없이 부러졌다. 힘줄 같은 가는 줄기 하나만이 겨우 이어져 있는 나무는 허리가 완전히 꺾여 비바람에 출렁거렸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언제 탔는지 남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소주 냄새가 훅 끼쳤다. 실핏줄이 선 남자의 눈에 불빛에 번뜩였다. 순간 새망치로 머리라도 되게 얻어맞은 것처럼 숨을 쉴 수 없었다. 차는 길이 아닌 험한 산속을 나무든 돌부리든 보이는 대로 치받아 쓰러뜨리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멈춰요. 당신들 모두 미쳤어. 앞차가 진흙 웅덩이에 빠졌다. 차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암벽을 긁어대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헛바퀴질 쳤다. 선두의 차가 굵은 로프를 차차에 걸었다. 조커. 시비를 통해 단호한 한마디가 귀청을 찢었다. 그가 기어를 넣고 속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급작스런 상황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앞차를 들이받자 앞차가 선두차의 밧줄에 이끌려 진흙 구덩이를 빠져나갔다. 새로 된 범퍼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맹수처럼 입술을 깨물었다. 있는 힘껏 엑셀을 밟았지만 진흙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때 뒷차가 들이닥쳐 차는 부서지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튕겨나갔다. 무전기를 통해 괴상망측한 웃음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도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울창하게만 보이던 나무들의 허리가 휘청거렸다. 비에 젖은 나뭇잎들이 귀신처럼 머리를 들이밀고 낄낄낄 웃어젖혔다. 잡아먹을 것처럼 침을 흘리며 거칠게 창문을 두드렸다. 신들린 사랑 같은 푸른 광기가 남자의 눈에서 입으로 목덜미에서 팔다리로 전류처럼 흘러넘쳤다. 사랑키만한 나무들이 다시 오른쪽 창문을 훑고 지나갔다. 나뭇잎 얼굴들은 훌러덩 피부가 벗겨져 뚝뚝 혈액을 뿌려놓은 것 같았고 거대한 바위돌이 천둥 번개치는 소리를 내며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탄성을 내지르며 웃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전선을 타고 흘러넘쳤다. 백미러에 반사된 뒷차의 안개등이 불시에 눈을 찔렀다. 강한 불빛은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뱀처럼 꼬리를 이은 행렬은 산을 뚫고 하늘을 찌르려는 것 같았다.
그의 목덜미에서 뭔가가 꿈틀대는 것 같았다. 밖으로 뛰쳐나와 악다구니 치고 싶은데 남자는 양쪽 입꼬리를 올리고 처절하게 웃고만 있다. 배 아래쪽으로부터 뭔가 뜨겁고 뭉퉁한 것이 치밀어 올라와 목울대를 건드렸다. 나는 푸른 혈관이 툭 붉어져 나온 그의 손을 타들어가도 좋을 양 꼭 쥐었다. 왈칵 울음이 터져 나왔다. 강변북로 왼편 강의를 가로지른 교각이 아득하게 멀어진다. 그때 눈앞으로 하얀색 중형차가 색테이프를 휘날리며 지나간다. 빨강, 노랑 풍선이 차 안테나 끝에 매달려 얼굴을 비벼댄다. 신부가 창문을 내려 강변길 바람을 들이킨다. 길섭에서 새 한 쌍이 푸드득 하늘 위로 날아오른다. 갑자기 나비와 함께 강변길 바람을 들이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나는 턱시도 입은 나비를 상상한다. 새나 짐승들도 다들 짝을 이루는데 우리 새끼들은 왜 이리 고달프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한 것들. 어머니가 안경 밑으로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찍어낸다. 다 못난 애비 탓이지. 아픈 놈은 그렇다 치고 관연한 딸까지 붙들고 있으니. 아버지 죄인 같은 표정으로 그렇게 한숨 짓지 마세요. 그와 만난 지도 벌써 1년이 넘는걸요. 작은 무역회사에 다시 취직을 했어요. 예전처럼 훌쩍 떠나거나 연락 없이 회사에 안 나온다거나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한동안 그렇게 잘 참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 뒷문이 움푹 찌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인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핸들 위에 엎드려 있던 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면서 애써 웃고 있었죠. 차에 올라타면 제 얼굴에 거친 수염을 비벼댔어요. 거칠게 제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렇게 제 품에 기대어 눈을 감고 쉬는 그를 보면 아이가 떠올랐어요. 지치기 쉬운 어린아이 말이에요. 조용히 그의 머리를 만져주었어요. 한숨이라도 지으면 날아가 버릴까봐 가만히 그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길이 더디구나. 꼬물꼬물한 게 비가 오려나. 아버지가 연거푸 담배를 문다. 볕이 좋아야 잘 살 텐데 우리 혼인할 때 날씨 하나는 좋았지요. 어머니는 이미 앞질러가 풍선 꼭지만 겨우 보이는 신혼부부의 차를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사는 건 다 위태로워. 아끼면서 살아도 굳은 날은 있는 법이야.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차선을 바꾸려던 중에 깜짝 놀란 나는 방향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옮기고 만다. 뒷차가 신경질적으로 크락션을 올려댄다. 미처 받지 못한 휴대폰에는 호출 번호가 찍혀 있다. 아무리 다그쳐도 난 당신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난 이렇게 길 한복판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걸요. 처음으로 그에게 동창회에 함께 가자는 초대를 받았어요. 구정 연휴에 있을 모임을 위해 아이보리색 코트를 큰맘 먹고 샀어요. 하지만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하루 종일 울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친구들을 만난다기에 뒤늦게 코트를 걸치고 서둘러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나타났을 때 술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탁자 아래로 떨어졌어요. 테이블 하나가 뒤집혀서 바닥에 음식을 토하고 있었어요. 처녀 혼자 애를 낳아서 여태 날 키워준 어머니야. 그래, 그게 내가 그녀와 헤어진 비겁한 이유야. 술 취한 그가 난폭하게 팔을 휘두르다가 힘없이 바닥에 넘어지더군요. 친구들이 모여들어 그를 일으켰고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종업원들을 지나치고 나를 지나쳐 현관문 앞에 잠시 서더군요. 잠깐 그렇게 멈춰섰다가 가만히 문을 열고 걸어 나갔어요. 나도 묻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비가 내린다. 나는 똑똑 떨어져 납작하게 퍼지고 다시 또르르 굴러가는 빗방울을 유심히 본다. 그리고 와이퍼를 켠다. 단번에 빗방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지나가야 할 강변북로는 아직 반도 못 왔다. 창밖을 보며 내내 훌쩍거리던 어머니는 더딘 길에 지쳤는지 머리를 수그려 졸고 있다. 핏기 없이 희고 늘어진 피부가 병든 새나 병아리를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 고개를 편하게 뉘어놓는다. 지푸라기처럼 윤기 없고 마른 거죽만 남은 목덜미가 순간 파리하게 떨린다. 만지면 사그라질 것만 같아 가슴이 저리다. 막힐수록 마음을 편히 먹어라. 조바심 낼수록 더 엉키는 게야.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는구나. 볼륨을 줄인 라디오에서 강변북로 사고 경황을 알려온다. 그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종종 비가 내렸다. 그가 내 가슴에 안겨 잠이 든 새벽 무렵 예고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에 그의 평온한 잠이 깰까봐 가슴을 졸였다. 빗방울은 불운을 암시하는 것처럼 무섭고 긴장되게 창을 두드렸다. 두 번째, 세 번째. 우연처럼 그와 몸을 섞고 난 새벽이면 어김없이 빗소리가 들렸고 나는 섬뜩한 기분에 몸서리를 쳤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난 날 그는 귓볼을 간지리며 나직이 물었다. 결혼하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은 오빠가 긴급 수송 차량을 타고 정신병원에 세 번째 강제 입원한 날이었다. 오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과도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핏방울이 금강 거울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현관을 나가던 나는 주춤 흔들렸다. 오래된 디지 위에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던 어머니가 털퍼덕 주저앉았다. 반지하 다세대 주택의 좁은 현관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너와 결혼하고 싶어. 사이렌 소리에 놀란 오빠가 비명을 질렀다. 구급대원들이 몰려와 단단한 끈으로 오빠를 올감했다. 버둥거리다 질질 끌려가는 오빠의 두 발이 유난히 하얘 보였다. 슬리퍼 두 짝이 모두 벗겨져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핏대선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나는 빗물처럼 눈물을 쏟으며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더 이상 닿을 곳이 없을 때까지 그의 내부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에게 스며들어 겨우 눈물을 그쳤을 즈음 빗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승용차 한 대가 성산대교로 빠지는 난간을 들이받아 있었다.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부서진 회색차 한 대가 끔찍한 모양새로 길을 막고 있었다. 두 대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 일을 어째요? 사람이나 안 죽었어야 할 텐데 잘 가다가 이게 무슨 변이냐? 소란통에 깬 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한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사람들은 이미 병원으로 옮겨졌는지 뒤늦게 온 견인 차량이 빈 차에 로프를 건다. 아침에 갈 땐 쉬가더니 올 때는 일이 힘들구나. 우리 아들이 이래서 쉽게 못 오는갑다. 눅눅해진 차 안 공기 때문인지 어머니가 식은땀을 닦는다. 뒷차들이 신경질적으로 크락션을 울려댄다. 옆 차선에선 작은 시비가 붙었다. 좁은 틈을 비집고 한 차가 끼어들자 뒷차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내뱉는다. 앞차에서 내린 사람이 삿대질하면서 고함을 친다.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온다. 이러다 영영 못 가는 거 아닌지 몰라요. 영영 막히면 그게 어디 길인가? 막혀있는 건 벽이지 길이 아니여. 보채고 싸우고 해봐야 더 늦어지는 걸. 힘들어도 차분히 참고 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내 양쪽 어깨를 주무르며 말한다. 내내 지루하고 뻣뻣해진 근육이다. 어깨는 따뜻한 손길에 차츰 부드러워진다. 사고 상황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차는 정체 구간으로부터 1시간 만에 빠져나왔다. 빗줄기도 가늘어져 흐릿하게 남아 초저녁 하늘이 보인다. 비가 오면 나비는 어디로 갈까? 문득 봄볕 속에서 보았던 오전의 나비떼가 떠오른다. 차는 강변북로를 완전히 벗어나 성산대교를 지난다. 공항 방면 이정표를 보고
오른쪽 방향등을 켜는데 강변북로에서 본 신혼부부의 차가 시원하게 앞질러 간다. 갑갑하더니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구나. 그놈 인생길도 이렇게 뚫리려나. 인공폭포를 지날 때쯤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가 그친다. 어머니는 비가 멈추자마자 창유리를 내리며 깊게 숨을 들이쉰다. 목이 마른 나도 창유리를 내리고 바람을 마신다. 말라 비틀어져 있던 내부 깊숙이 시원한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 고된 기다림 끝에 마시는 오아시스처럼 비온 뒤의 맑은 공기는 뼛속까지 달게 퍼진다. 도로변 호텔을 지나 염창동으로 진입할 무렵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나는 즐거운 식사 시간을 방해받는 것처럼 짜증이 난다. 벨이 울려도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급한가 보구나. 잠깐 차 세우고 전화하지 그러니. 아버지가 어깨에서 손을 떼며 이야기한다. 그의 어머니일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말을 가까스로 되삼킨다. 그러나 발신번호를 본 나는 믿어지지 않아 눈을 크게 뜬다. 갑자기 나타난 나비의 환영을 본다. 핸드폰에서 빠져나온 흰나비 한 마리가 선명하게 눈앞에서 원을 그리며 난다.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여러 마리의 나비들이 한꺼번에 나풀거린다. 나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는다. 흰나비가 손바닥 위에 얌전히 내려앉는다. 다른 한 마리도 머리 위에 사뿐히 앉는다. 나는 금방이라도 나비들이 떼를 지어 날아갈까봐 숨을 죽인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해진다. 얌전히 날개를 젓고 앉아있던 나비들이 행렬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다. 무리를 지어 긴 뱀과 같은 모양을 하고 또다시 날아버릴 것 같다. 나는 도로변에 황급히 차를 세운다. 목울대가 울리고 손끝이 떨리면서 남자에게 바로 전화하지 못한다. 나는 서글픈 광대처럼 양쪽 입꼬리를 올리며 웃고 있다. 천천히 숨을 고른다. 나는 다시 전화기를 바라본다. 반가운 내색도 하지 못하고 뚝뚝 붉은 물만 흘리는 제 방의 꽃처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나비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